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34살 오빠이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에 바로 아버님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배우기 시작한 지 7년밖에 안 되었지만 아버님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더 늙기 전에 어머님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으다며 올해 초에 남편에게 사장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아버님은 이제 자기는 회장이 되었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끔은 회사 관련해서 물어보시고 보고도 받으시는 거 보면 진짜 회장님 같으십니다. 결혼한 후에 작년까지는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및 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저로서는 가족끼리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너무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아파트를 하나 사주시며 분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며 젊고 신혼일 때 둘이 살아야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생긴다며 이제는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주신 아파트가 70평이 넘습니다. 부모님 집 방 한 칸에서 살던 저희에게 70평 아파트는 궁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름 거실과 몇 개의 방을 꾸몄지만 남은 방들은 그냥 비워두었습니다.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아이들 방으로 만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 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대리운전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술도 많이 안 취한 것 같아서 직접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및 벌금 등을 내느라 살고 있던 원룸 전세보증금 빼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도 제1금융권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지낼 곳이 없다며 저희 집에서 직장 구할 때까지만 지내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남은 방이 있기에 가능은 하지만 저 혼자 결정을 내릴 순 없기에 일단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힘들 때 서로 돕고 지내는 거라며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바로 친구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궁궐 같다며 놀래하는 친구에게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같이 출근하고 남편은 퇴근을 하면 가게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가게 마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기에 심심했었는지 친구가 오후쯤 돼서 가게로 나와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력서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연락 오는 곳이 없다며 집에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밥값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게로 나오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퇴근하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하다 보니 제법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전에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살 것들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남편도 비밀번호 없이 핸드폰을 사용하기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남편이 아무래도 폰에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아서 분실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비밀번호를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크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서 사용했는데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저것 살펴보니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메신저와 통화 목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첩을 확인해보니 둘이서 호텔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보아하니 남편은 출장 간다고 며칠간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녀는 자기 본가에 다녀온다고 안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둘이 동시에 집에 없어서 허전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 둘이서 붙어먹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그 둘이 관계를 가지는 영상 또는 그 현장을 목격해야 증거로서도 이혼 소송에서도 큰 힘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집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제 가게에 둘 다 안 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알바를 두고 운영할 것이고 그 시간에 저는 필라테스 운동을 다닐 거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을 볼 수도 있었고 녹화본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 보는데 처음 몇 주간은 의심을 하는 것인지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은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에 나오는 제 운동복들, 저녁 시간에 실제로 일하는 알바생, 집에 오자마자 운동해서 힘들다며 일찍 잠까지 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 둘이서 제가 알면 안 되는 은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니 간간히 스킨십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와 같이 자는 침대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파에서도, 식탁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정말 발정한 짐승들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서로 물고 빨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저장 및 별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만 바라보고 시집을 와서 남들은 하기 싫다고 하는 시집살이는 결혼하자마자부터 4년을 넘게 하였고 어쩌다 시댁 식구들과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제가 너무 미련하고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바람이 날 정도의 남자였다는 사실에 그것도 상대가 제 친구랑 났다는 사실에 저는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주말에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가족 식사하자고 제가 남편 몰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친구와 남편은 갑자기 저와 함께 온 부모님의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나간다는 친구를 붙잡았습니다. 같이 준비해서 먹자고 하였습니다. 흔쾌히 시부모님들도 괜찮다며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을 때 TV로 CCTV 영상들을 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때리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녀는 당황해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더군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그렇게 하면 그 방문을 못 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열쇠로 방문을 열어서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에 새 며느리 겸 새 마누라이니 서로 인사들 나누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혼을 하고 이 집안에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면서 위자료 관련해서도 보낼 테니 넉넉히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혼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지만 용서는 못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미리 준비해 놓은 캐리어를 들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부모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다 보니 짐이 적었고 큰 집에 와서는 너무 허전할 정도로 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집을 나오고 보니 짐이 적은 게 참 좋더군요. 지금은 가게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가게로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지만 손님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다 정리했다며 용서 및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또 바람은 안 피운다는 보장도 없고 영상 속의 그 짐승들의 행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저를 비난하는 대화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조언을 듣고 싶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눌 부모님도 형제도 없는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못한 노총각입니다. 사실 결혼은 전제로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놈과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제 아이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그 후로 저에게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그 아이를 지우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여자만 보면 이가 갈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4년이 좀 넘었습니다. 싱글 남자가 여자도 없고 딱히 하는 취미도 없다 보니 정말 일만 죽어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사명도 바꾸고 좀 더 큰 곳으로 이전도 하였고 지방에 공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 제품에서 불량률이 증가하고 실패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을 몇 개를 서울 사무실로 올려서 확인해 보았더니 아무래도 원자재의 품질에 있는 것 같아서 지방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하고는 오랫동안 일했던 공장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역시나 원자재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원자재 시험을 의뢰 및 검사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불순물의 함유량도 높았고 변형도 쉽게 일어났습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불렸습니다. 그런데 평생 잊지 못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그 얼굴입니다. 바로 전 여친과 바람나서 살림을 차린 그놈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일 처리하는 것이 프로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지 그렇게 안 되더군요. 더 다그치고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놈도 예상과 달리 더 팔팔 뛰는 저를 보면서 의아해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량에 따른 실패 비용과 불량 원자재로 만든 전 재고를 보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일 내에 양품의 원자재를 재입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보고 입고되는 자재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용한 것이 문제라면서 보상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판매자가 주는 제품의 성분표를 믿고 구입해서 사용하지, 그러면 유관으로 확인도 되는 않는 성분을 일일이 전부 검사기관에 의뢰를 보내서 검사 결과서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게 맞답니다. 시장에서 고춧가루 살 때도 아줌마가 국산이라고 하니까 믿고 사서 음식을 만들지, 그러면 음식 만들기 전에 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를 해서 결과서를 받고 음식 만드냐고 다시 한 번 돌려서 물어보니 그런다고 우기는 겁니다.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고소할 테니 법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알았다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놈은 가버렸습니다. 그 날부터 바로 관련 자료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고소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원체 좁은 바닥이다 보니 원자재 가지고 장난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낯익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놈과 바람난 그년이었습니다. 땡땡 업체 사모님께서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냐고 물었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빠서 내려갈 시간이 없으니 할 말이 있으면 서울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성공했다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하길래
바쁘니까 용건만 말하고 빨리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었는데 정없이 그러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빨리 말하거나 할 말 없으면 나가라고 하였더니 연락처와 현재 묵고 있는 호텔방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고소 취하해주고 손실난 것은 조금만 줄여주면 시간을 두고 보상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쪽지는 뭐냐고 물었더니 눈치가 그렇게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며 외로울 때 술 친구 및 그 이상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고 다른 놈에게 갔으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몸을 대가로 청탁을 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하였더니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놈에게 전화해서 마누라 단속이나 잘하라고 하였더니 걱정 말고 부담 없이 즐기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쪽지가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꼭 고소 취하 및 보상을 떠나서 오래간만에 술이나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남편이 걱정 말고 너를 즐기라고까지 하는데 편하게 만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하면 알아서 스스로 처한 현실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남편 말 신경 쓰지 말라며 보자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저만 다시 화가 났고 전화를 끊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적당히 술 기운이 오를 때쯤 현관문 벨 소리가 들리길래 배달시킨 안주가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그년인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산다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인 줄 알았으면 절대 문은 열어주었을 거라면서 나가라고 하였더니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술을 보면서 혼술하면 재미없다며 같이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똥고집을 가진 년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일단 현관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배달 온 안주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알아서 술잔이랑 이것저것 챙겨와서 앉아서 같이 마시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아 터치를 하였습니다. 한 번만 터치를 하면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고 도구로서 대할 거라고 그랬는데도 바로 저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지난날에 복수를 하듯이 아주 거칠게 대해주었습니다. 엄청 놀란 듯이 당황해하였지만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밤새 격한 시간들은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길래 보내준다고 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간다면 지난밤의 시간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와 제 옆에 눕더군요. 그리고 다시 격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개인 핸드폰을 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며 조용히 폰을 끄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도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집에서 같이 계속 있었습니다. 온갖 집안일을 다 하였고 중간중간 제가 원할 때마다 격렬한 시간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은 지내고 그녀는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외롭고 생각날 때 언제든지 술 친구 겸 파트너로 불려도 되냐고 묻는 말에 알았다는 씁쓸한 대답도 남기고 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놈에게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과 그녀과 이야기 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렇게 몸으로 청탁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놈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었습니다. 고맙다며 다시 한번 찾아왔지만 다시는 이런 일로 오지 말라고 하고서는 돌려보냈습니다.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추억까지도 다 망가져버린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홧김에, 술김에, 복수심에 너무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긴 사연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싱남입니다. 아내가 집착을 넘어 의부증이 심해져 같이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했다는 과거가 큰 흠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부증으로 이혼을 하였기에 저 스스로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에 적응 및 만족해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돌싱남이긴 하지만 아직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직업도 의사이기에 소개팅 및 선자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매번 거절을 하였지만 이혼 후 개인병원을 개업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친구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나름 깔끔히 차려입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처제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랑은 눈인사를 하고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30분이 지나도 소개팅녀는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처제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소개팅 나왔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다고 하자 본인도 소개팅 나온 거라며 친구 아버지의 성함을 말하였습니다. 제 전화가 달라서 저 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아내의 의부증은 멈추지 않았기에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갔습니다. 서로 어색해지는 순간이었지만 결혼 생활 중에도 처제한테 고마웠던 적이 많았기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처제가 좋아하는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개팅 장소가 집 근처이기에 차도 없고 하여 술도 한잔하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제는 혼자서 지내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살게 돼서 마음이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맨날 배달 음식 또는 인스턴트를 먹고 굶은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예전보다 수척해졌다며 잘 챙겨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택시를 태워서 처제를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으면 보자면서 헤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전처가 연락처라도 알게 돼서 연락이 오면 또 연락처를 바꿔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지만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처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택시를 바로 내려서 저를 쫓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을 확인한 후 이것저것 반찬 만들 장을 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처제가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왔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온지라 집안은 엉망이었고 처제는 깔끔한 형부도 혼자가 되니 지저분해진 것 같다며 일단 집 안 청소부터 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추리닝을 빌려 입더니 거실부터 안방 화장실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한 후에 요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밑반찬을 만든 후 여러 종류의 국을 끓였습니다. 국들이 식으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기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해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계속하였습니다. 시간은 새벽이 되었고 너무 늦었기에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안방 침대를 내어주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집에 처제가 있어서 그런지 잠을 오지 않았고 영화를 틀고 맥주를 한잔하였습니다. 그렇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는데 처제도 잠이 안 온다며 나왔습니다. 처제도 맥주를 마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제가 대화가 길어질수록 결국 자기 언니와 재결합을 하면 안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니가 아직도 저를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다며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집착이 너무 힘들었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또다시 안 그런다는 법이 없고, 게다가 지금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제가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맥주만 마셨습니다. 그 후로도 처제는 가끔씩 찾아와서 반찬과 국을 해주었고, 청소와 빨래도 해주고 갔습니다. 다시는 마음이 안 변할 거라며 그만 찾아오라고 처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처제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저한테 마음이 쓰여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정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자꾸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제에게 호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없어서 안 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전 남편이었던 저로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더 이어나가는 것이 처제에게 결과는 안 좋을 것 같아서 몇 번이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상관없다며 처제는 결국 장모님께 우리 사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 집으로 왔고 현재 같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유부남입니다.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서 조언과 의견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수리가 끝나고 차를 받았지만 장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심지어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수리는 잘 되었다고는 하지만 연식도 주행거리도 많은 편이어서 이번 기회에 차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아내가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중고차를 알아보았고 적당한 차를 골라서 사려 갔습니다. 기존에 타던 차를 팔면서 안에 있던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등 혹시 나중에 쓸까 싶어서 따로 챙겨서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차에는 전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존 차에 쓰던 물건들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에 있던 SD카드를 포맷해서 두기 위해 컴퓨터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거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최근 사고 영상이 궁금해서 찾기 위해 여러 영상을 눌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열어보게 된 그곳은 판도라의 상자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상 저장되어 있는 약 한 달간의 내용뿐이었지만 아내의 불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요번에 출장 다녀오다가 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내연남이랑 놀려갔다가 오면서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못하고 난 사고였습니다. 차 안의 영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야한 수준을 넘어 변태스러운 대화로 오고 갔습니다. 그 여행에서 아내는 내연남 친구들을 모두 동시에 상대해 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가 너무 많아서 임신하면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겠다며 지우거나 그냥 남편애라고 생각하고 낳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한테 아내는 그냥 조신하고 순박한 여자였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고작 최근 한 달간의 영상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건 아닐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차에서 연결해서 최근 목적지들을 확인해 보니 수많은 펜션들과 모텔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내를 보면 때릴 것만 같아서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 간다고 하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내가 서둘러서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가 외박한다고 하니 이때다 싶어서 내연남 만나려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차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고 어떤 남자를 태우고 차는 출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빌라촌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남자를 태웠습니다. 그 후로 아내 차는 근처 무인텔로 들어갔습니다. 한 20분쯤 지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약 1시간쯤 지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설거지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며 아내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집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화들짝 놀라며 잠깐 마트 왔다고 장보고 들어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객실 안에서 황급히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중에 연락한다며 아내가 인사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그런 아내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대충 봐도 20대 중반쯤 되는 남자아이들이 다 벗은 채 누워 있었고 누가 봐도 격렬한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는 방 안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제가 남편인지 직감을 한 듯 똥 밟았다며 꿍시렁거리면서 옷을 입었고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더니 자세한 것은 아내한테 물어보라며 저를 밀치고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묻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바람 피운 것도 평생 생각날 텐데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으니 난 잊고 살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말 중으로 짐을 챙겨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장가가면서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처갓집으로 이혼소송 관련해서 서류를 보낼 테니 힘들게 소송하지 말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따라 나오며 오해라고 하였지만 그 방 안의 상황은 오해가 필요 없는 아주 명쾌한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었고 대화하는 것도 촬영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오해라며 잘못했다고 하였지만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였습니다. 오해한 거라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 건 무슨 상황인 건지 그냥 순간을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오늘 찍은 사진 및 영상 전부를 장모님한테 보내겠다고 하자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며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는 주방에서 제 생일에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변명할 기회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들과 처음 호빠를 가게 되었고 거기 있는 친구들과 2차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자기가 이렇게 성욕이 강한 여자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자극적이고 짜릿한 게 좋았다면서 그 후로 계속 생각이 나도 참았지만 자꾸 생각이 나서 한 번만 더 다녀온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이 봐주는 것도 좋고 여러 명과 동시에 하는 것도 좋다며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만난 것뿐 사랑하거나 마음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끊고 평생 잘못한 거 갚으면서 살 거라며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였고 각 방을 쓰면서 지낸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모텔에서 보았던 이상한 복장과 도구들, 그리고 그놈들과 아내가 뒹굴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하고 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미혼이고 현재는 백수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도저히 미래도 보이지 않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취업도 좋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사업을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 나름 지역에서는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손님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기 메뉴들을 밀키트로 제작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음식은 직접 와서 먹어야 맛있는 거라면서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엄청난 설득 끝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고 이미 여러 번의 밀키트 샘플이 나와서 자취생인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먹어보았는데 맛이 제법 매장에서 먹는 것만큼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소한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대학생 때 과외하던 경험을 살려서 조카들도 과외해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밀키트 샘플들로 만들어서 먹다 보니 물려서 고생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과외를 끝내고 나오면서 저녁을 또 밀키트를 먹어야 하나 걱정하던 중에 친구들한테서 술 한잔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은 백수였던 저에게 술을 사준다면서 나중에 성공하면 꼭 갚으라며 빨리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업 이야기, 친구들 회사 이야기들, 각자 근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술만 더 들어갔습니다. 답답한 이야기만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분위기를 바꿔서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도 한 잔 먹고 노래도 부르며 놀고 있는데 몇몇 친구들이 사내들끼리만 노니까 너무 칙칙하다면서 아가씨들도 불려서 같이 놀자면서 노래방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아가씨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명도 어둡고 술도 많이 취해서 누가 누군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유독 한 여자가 낯이 익었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핸드폰이 계속 만지고 있던 그녀를 제 옆에 앉혔습니다. 그녀를 제 옆으로 가까이 걸어오니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았던 청순했던 모습과 달리 진한 화장과 긴 속눈썹, 노출이 심한 복장이었지만 분명 그녀가 맞았습니다. 그녀도 제 옆으로 가까이 오면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표정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깜짝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제가 손을 잡아서 제 옆에 앉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파트너를 고르고 있는 중이었고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제 손을 뿌리치고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제 친구들이 어디를 가냐면서 붙잡아서 제 옆에 다시 앉혔습니다. 저도 조용히 귓속말도 일단 서로 모르는 척하고 분위기 맞춰서 재미있게 놀자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앞집 사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친구의 딸이기도 합니다. 저보다는 2살 어리고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독립을 하면서 아버지의 강력한 협박이자 조건으로 아버지의 친구 앞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고 가며 그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청순하게 생긴 그녀는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깝게 다가가려 해도 항상 거리를 두면서 보이지 않은 철벽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친구 아들과 딸 관계 그 이상은 없다는 듯이 간단한 인사와 안부 이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그녀의 집에서 같이 밥도 먹은 적이 있지만 식사만 하고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상형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예쁜 외모와 콧대 높은 그녀 모습은 저에게 더 매력으로 다가왔고 꼭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쉽게 기회를 주지 않는 그녀의 방어에 번번이 다음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노래방에서 아가씨로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놀고 있었지만 걱정에 가득한 그녀의 표정이 어두운 조명에서도 저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녀가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복수라고 해야 할지, 장난이라고 해야 할지 딱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녀가 계속 게임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시키고 춤도 시키고 벌주도 먹였습니다. 그렇게 노래방은 끝나고 친구들은 각자 파트너들과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따라서 노래방에서 나왔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가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술 한잔하자고 물었더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출도 많고 유독 얇아 보이는 옷이 너무 신경이 쓰였고 제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입혀줬습니다. 평소에 그녀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던 저는 일단 횟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회와 조개탕을 시켜놓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긴장을 많이 있는 그녀에게 비밀을 지켜줄 테니까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겁을 많이 먹었는지 제 빈 술잔을 채워주면서 앉아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개인 빚까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개인 투자를 하면서 돈을 다 날렸는데 이것을 복구하고 싶다는 마음의 친구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는데 다단계 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대출로 많이 받아져 있었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노래방에서 장난쳤던 것이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설득을 하였고 어느 순간 제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기의 이런 상황을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갑자기 저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게 그 술자리에서 일은 그만두고 다른 건전한 일을 알아보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앞집이기에 잘 들어가라고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녀가 같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고 싶다면서 한 번쯤은 들어와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서로 만나보기로 하였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노래방에서 일을 하지 않고 마트에서 알바를 하면서 곧 오픈할 제 가게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픈할 가게는 부모님이 하고 계신 식당의 2호점으로 제 퇴직금을 전부 넣었고 부족한 자금은 부모님께서 일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것도 양쪽 부모님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저희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오픈하는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결혼도 서둘려 하라면서 저희보다 더 마음이 급하십니다.
요즘은 미리 혼수로 만들기도 한다면서 손주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저희이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가게도 잘 운영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최근 여자 동창이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 황당하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혹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는 마음이 크지만 너무나 옳지 않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받았지만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제 고백은 거절당했습니다. 참 그 정도 차였으면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6살 딸도 있는 유부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련이 남아서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친구입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의 한켠에는 아직도 미련이라고 해야 할지 감정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운전을 하면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씩씩한 목소리로 본인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대화를 했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느낌적으로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통화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액수도 큰 돈이지만 과거에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거나 위절한 경우가 몇 번 있기에 요즘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며 무리한 부탁을 해서 오히려 저에게 더 미안하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돈은 급하게 필요했고 무직자에다가 카드도 연체한 중이라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돼서 결국 사채를 빌렸는데 몇 개월간 잘 버티다가 한계에 봉착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몰래 빌린 돈인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사채 및 카드값 연체 사실을 알리고 같이 갚으라고 하였더니 그 많은 돈에 빌린 목적을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연남이랑 데이트 및 선물 사주느라 쓰고 최근에는 임신까지 하면서 수술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많은 돈을 빚을 지었는지 물었을 때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하였지만 한참을 묻고 나서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자율의 불법 사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알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지금껏 억지도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저 역시도 부담이 되는 돈이고 게다가 빌려준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직자인 가정주부가 어떻게 1,000만 원이 만들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남편이 몰래 말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도 있습니다. 한 3일쯤 지나서 또 돈을 빌려주면 안 되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상황이 급하다며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 가능한 만큼이라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미안하다고 거절을 하였더니 학창시절 자기를 많이 좋아하지 않았냐며 아직도 처녀 때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듣지 않았냐며 생각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할 말이 없어서 회의 들어가야 된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슴이 한편으로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못 받을 생각하고 100만 원 주고 말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이런 조건의 부탁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와 결혼한 제 여자도 아니기에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경이 계속 쓰였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에게 주고받은 메신저와 현 상황을 알려줄까 하다가도 오히려 이것이 저 친구를 사채의 빚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딸은 친정에 맡겼고 남편은 야간 근무라고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반납하고 근무에 들어가기에 퇴근할 때까지는 아무 연락이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놀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참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간단히 소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갚아도 된다면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습니다. 친구로서 도와주는 거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갚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꼭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히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더니 외박할 생각으로 딸도 맡기고 나왔다며 한 잔 더 마시려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가볍게 한 잔만 더 하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룸으로 되어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신 후에 제 옆자리 오더니 자꾸 자기 집에 보낼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주는 돈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는데도 자꾸 묻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도 나누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 먹고 집에 가자며 나왔습니다. 먼저 친구를 택시 태워서 보내고 저도 곧 대리기사님이 오셔서 집으로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려서 대리기사님께 제 차 키를 받는데 친구가 택시를 타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냐면서 외제차도 타냐며 멋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다시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소리를 지르면 온갖 고집으로 결국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집을 구석구석 구경하더니 자기네 집보다 넓고 고급스럽다며 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라고 하면서 새 칫솔과 추리닝을 챙겨주고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TV를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인기척 소리가 들리길래 친구가 집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길래 실눈을 떠서 확인하였더니 집을 뒤지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었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상황으로 보나 친구가 본인 가방에 챙겨 넣은 걸로 보나 훔치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걱정하고 배려했는데 친구는 나를 그냥 돈을 구할 수 있는 상대로만 생각했다는 것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훔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금고에서 현금 1,000만 원 꺼내서 왔습니다. 보여주면서 이게 빌려가고 싶으면 옷을 벗고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날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까 준 100만 원도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켜보는데 씁쓸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100만 원만 더 주고 가라고 하였더니 오늘은 더 잘할 수 있다며 안 간다고 하였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리는 건 본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내 집에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도 훔치는 것을 보았는데 믿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배를 누르더군요. 그날도 저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집에 다녀왔는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약 일주일간 밤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총 500만 원을 더 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적지 않냐고 투덜대는 모습에 다시 한번 실망은 하였지만 이미 더 이상 친구로서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니 돈을 주는 것이 점점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오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가는데 저 여자는 나라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풋풋했던 기억과 오랜 친구를 하나 잃은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제일 큽니다. 아마 다시는 연락이 오지도 그전처럼 지낼 수도 없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해서 급하게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를 이렇게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들이십니다. 남편은 4남매 중 막내이면서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모님께 의존하고 쉽게 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해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좀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친구들과 놀려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본 남편의 모습은 너무 안 좋아 보였고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며 온 가족이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3번의 수술과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통해 지금도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부부관계에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남편에게 발기부전이 왔습니다. 병원에는 트라우마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런 것 같다며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람이 날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의심과 집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쑥 저희 회사로 찾아와 저를 보고 간다거나 제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한다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몰래 따라와서는 합석을 한다거나 그 밖에도 제 옷의 냄새를 맡는 등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 번의 대화와 다툼에도 의견을 좁혀지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욕구가 많은 편이 아님을 알면서도 몸이 외로워지면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결국 여자 어른용 장난감을 구입해서 제가 남편 앞에서 주일에 이상 해피타임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싫었지만 남편과 이런 걸로 오해를 사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의 발기부전이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남편의 몸은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저는 해피타임에 적응해서 그런지 처음에 느꼈던 수치심이나 불편했던 감정은 없어졌고 나름 그 시간을 만족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미웠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의 걱정이 다르게 변화한 걸까요? 갑자기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자 어른용 장난감으로 해피타임을 보내는데 임신이 될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았던 남편은 자기 나이가 곧 40대가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맞다고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저런 말을 꺼내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집안 스토리와 상황을 풀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귀하고 독자이고 학렬 등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더 늦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 집안 분위기도 알겠는데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아들을 낳을 방법이 없는데 왜 자꾸 빙빙 돌려가면서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인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한테서 씨앗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황당한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쳐다보는데 나름의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였지만 계속 제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였고 제가 다 들어주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드러나 보자고 하였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하기에는 시아버지의 씨앗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확률도 낮고 여자도 많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임신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연임신이면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지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가임기일 때만 한 달에 2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며 소리를 질렸더니 남편은 시부모님들은 동의를 하셨다면서 저만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몇 번만 날짜 잘 맞춰서 하면 쉽게 임신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니 만약에 딸을 낳게 된다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하자고 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하길래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남편이 말해서 허락을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허락을 받아오면 저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였더니 장인 장모님께 그 허락을 어떻게 받아오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 허락 못 받아오면 난 무조건 반대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가장한 설득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보약이며 상품권 선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약을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아오르던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전부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남편이 미쳤냐면서 화를 내었지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네 가족들이 다 미친 거라면서 왜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안 받아오냐고 물었습니다. 도저히 말 못하겠으면 지금 내가 전화해서 이야기해준다고 하였더니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약 사건 소식을 들으셨는지 아무렇지 않게 똑같은 보약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결국 참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 짐을 다 챙겨서 친정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갑자기 온 저를 보시며 친정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으시더니 당장 이혼하라면서 팔팔 뛰셨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뭐 하려 그런 집안에서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요번 일을 겪으면서 남편에 대한 정이 다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사한 그 주 주말에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고 나름 설득을 하려고 저희 부모님께 설명을 하였지만 저의 아버지한테 뺨만 맞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안 되니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으니 남편 보고도 그렇게 하라면서 정리가 다 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부모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다시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장문의 편지도 받았지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생각을 하고 허락 및 진행을 하려고 한 그 집 식구들을 이해하고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 이후로 몇 주가 지났는데도 친정집으로 찾아오지 않길래 얼마 전 평일 낮에 친정아버지와 함께 신혼집으로 가서 미처 못 가지고 온 제 물건을 전부 챙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신혼집 월세가 남편 앞으로 된 것을 고려해서 현금 자산도 절반을 나누어서 남편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까지 꼭 해야겠냐며 연락이 왔고 장난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남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청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혼인신고를 안 한 것도 결혼하는 시점에 남편이 모아놓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이 비슷해서 나이 대비 너무 적게 모아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지는 마음의 결심이 서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혼 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